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여러분이 잘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이 영도시로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모르는 상태로.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를 잘 모르는데 골프의 핵심이 공을 쳐서 어떤 방향으로 멀리 정확하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멀리 보내는 것과 정확하는 건 이제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멀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보다 중요하지 않다? 어떤 방향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지면 항상 뭐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질문인데 다이몬이라는 거, 다이몬이는 이렇게 쓰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처음 들어봤을 때는 그랬을 텐데 용어도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늘 다이몬이라는 것의 소리를 들어라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이몬은 신적인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나 내가 있는데 이게 나라면 내 안에 무슨 항상 나와는 다른 목소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을 자신이 딸을 최고의 신으로 간주했다. 또 소크라테스는 델포의 신전 양쪽 기둥 밑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구절을 자주 외우고 다녔다고 해요. 어, 델포의 신전은 음,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태양의 신 아폴론을 모시는데 세상의 그,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게 세상의 가운데 중심으로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이게 옴팔로스라는 옷 브랜드가 저 때는 있어요. 브랜드명이 옴팔로스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저도 알게 됐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배꼽이라는 뜻이고 이것도 세계 배꼽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해서 그리스 각지에서 신탁 그래서 오라클이라고 하죠. 신이 주는 예언을 받기 위려고 사람들이 항상 몰려왔는데 소크라테스가 군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약간은 향연은 영어로는 심포지움이에요. 심포지움. 요즘 지금 뭐 심포지움이면 뭐 학술대 이런 뜻이지만 이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어떤 고민이 있었나 봐요.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르러 우두커니 선체 사색에 잠겨 있기도 했다. 아까 제가 했었죠. 그 행동은 주위 사람과 관심을 끈다. 그는 이튿날까지도 서 있었고 날이 밝은 태양을 향해 기도하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소크라테스 자주 있었나 봐요. 아까도 이제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데모스의 어떤 연회에 가는 길이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다른 사람하고 가다가 좀 뒤처졌나 봐요.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만 연회에 도착하자 아가톤이 주인이었나 봐요. 소크라테스는 왜 안 오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는 소크라테스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발견하고 종을 시켜 찾아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웃집 문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고 돌아와서 소크라테스가 이웃집 문 앞에 서 있으면 아무도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때 잘 아는 사람들이 잠깐 서서 정신 읽는 버릇이 있다고 알려줬다고 하는데 지금이면 누구는 내 김현징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 저기 조는구나. 네, 소크라테스는 멍하게 서서 무엇을 보았으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인가. 자기가 섬기는 다이몬, 그 신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이몬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깃든 수호신인지 외교적 신인지 아니면 그냥 도덕적 양심이라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으로 인해 영원 불멸을 믿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이몬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인간 내면 자체를 그 요즘의 해석이에요. 인간이 있다면 인간은 되게 순수하고, 요 밖에 타자,
타임 이런 것들은 나한테 아주 이질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순수해. 나만의 것. 이게 오리진이야. 기원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다이몬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이미 순수하지 않는 이 다이몬이 들어가 있어. 이게 신인지 아닌지 양심인지. 양심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옳아라고 완전 나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는 틀렸을 수 있어. 내가 잘못했나? 라고 나에게 양심일 수도 있고 신의 목소리 들 수 있지만 어,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윤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왜 이 사람들은 내 밖에 있던 타자에 대한 어, 어떤 마음 쓰임 뭐 이런 게 생기는가? 내가 왜 잘못했다가 느끼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거는 이제 진화 심리학 같은 게 많이 얘기를 해요. 윤리적 기반이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진화에 필요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진화적인 속성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모든 심리를 진화의 필요성,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하나의 어, 그 전략 같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철학은 그 윤리의 바탕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검토를 해요. 보통 신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명령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정언 명령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다이모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소크라테스의 고소당한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소를 당했느냐? 지금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승은 사상의 자유를 어, 엄격하게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이 뭐 요즘에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게 되게 크잖아요. 뭐 요즘에 막 이게 남발되기도 하는데 사상의 자유라는 거는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의 뭐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사상의 자유가 지금 보장된 입장에서 보면 철학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는 이유가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철학이 삶, 정치와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크라테스에게 저 사람이 선생님을 욕해요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소크라테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열등의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어, 소크라테스 반어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건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에 대한 네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아까 영점이라고 했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기본 전제가 이 말이에요. 네, 계속 얘기했던 얘기고,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자신의 무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낼 자격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상대방과 토론할 때 일단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해요. 일단 자기 생각은 보류하고 상대방의 견해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자는 소크라테스고 상대방은 항상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대답하면서 뭐요? 그 상대방이 모름에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반문을 통해 상대방의 모순을 휘말리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해요. 고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모르네요. 이렇게 됐을 때 예, 어떤 지식이 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지만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 어떤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내고 내가 대답하는 관계를 하면 아, 내가 시험 공부가 제대로 안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원래 생각과 다르도록 그 말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폭로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크라테스의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기억나시죠? 산파술, 두 번째가 이제 반어법 이렇게 되겠죠.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깨닫았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하고 찾아다니며 그의 주장을 논파했다. 이거 여러분이 이제 옛날 홍콩 영화를 보시면 아는데 이걸 도장 깨기라고 하죠. 이소룡 성룡 이런 영화 보면 이 도장마다 다니면서 그 어떤 무술의 고수가 다 깨고 돌아가면서 모든 파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깨고 해서 자기의 무공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걸 이제 도장 깨기라고 하는데 음. 소크라테스가 이거 했다는 거죠. 다음은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란 무엇인가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이 그 마이클 샌델의 어, 무엇인가 이 책이 그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였어요. 어, 아마 샌델 자신도 유명한 그 하버드대 그 철학 쪽에서 윤리학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낸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아마 이분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이게 대중서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학에 대한 전문 철학자들이 쓰는 책이 아니라 그다음에 자신의 그 유명한 하버드의 강의를 책으로 옮겨내서 좀 쉽게 쓴 거긴 하지만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게서 깜짝 놀라서 아마 우리나라도 자주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책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의는 어, 이게 A입니다, B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어떤 난제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그 난제를 그냥 제시하는 거지 정답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샌델도 소크라테스에 만나서는 모르고 하는 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샌델은 소크라테스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논의를 다 알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라시마코스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어, 이 트라시마코스가 해서 정의랑 강한 자이기 따릅니다. 강한 힘센 놈이 말하는 게 정의지. 어떤 정치 체제이든 힘을 사용하는 쪽이 지배층이 되고 모든 정권은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다. 정의란 통치자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것, 이익이 되는 걸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질문은 통치자들은 전혀 실수하지 않는 자들인가 아니면 실수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트라스마코스가 하는 말은 실수할 수도 있다. 소크라테스의 이제 말은 그 트라시마코스 당신의 논리에 의하면 통치자들이 정의롭게 법을 제정한 것은 자신의 이익에 맞게 법을 잘 제정했다는 의미겠지. 또 정의롭지 못하는 법을 제정했다는 것은 통치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도록 법을 잘못 제정했던 거다. 그죠? 정의로운 거는 아까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정의라면 정의롭지 못한 법은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 못한 법은 정의로운 법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건 이 논리 이상하네. 왜냐하면 통치자가 자기의 이익에 맞게 잘 제정된 법을 이행한 것은 당연히 정의로운 일이 되겠지만 잘못 제정된 법을 이행한 것도 정의로운 것이 되고 만다. 어떤 통치자가 제정한 법은 정의롭기 때문이다. 그죠? 법이 제정될 것은 법이 미리 가정하는 건 뭐예요?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암묵적으로 이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 통치자가 실수로 자기 불이익이 오는 법을 제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트라스마커스 당신이 말한 것은 정의란 무조건 통치자의 이익이란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뭐예요?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정의란 무엇이다. 이렇게 거창한 주장을 하잖아요. 나는 정의란 통치자의 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요 정의가 틀렸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말문이 막힐 때까지 계속 질문했고 결국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이 특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집착. 아까도 별명이 뭐라 했죠? 등에 전기 가오리 등등등등 이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괴롭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크라테스 만나면 되게 어, 지금 표현하면 이제 진상이라고 생각하죠. 나를 너무 괴롭힌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데모크리토스 그러니까 원자론 했었던 이 사람부터 야, 너 말이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데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펼친 사람들은 그에게 앙심을 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난 좀 알아. 이런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때는 아테네 그냥 광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면 주변에 친구들이고 뭐고 이제 아마 다 모일 거여서 다 구경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질문에 여러분이 포기를 하고 여러분의 무지를 드러냈어요. 아우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앙심을 품는 사람도 생기겠죠. 짜증난다. 특히 정치가들은 소크라테스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왜 이런 방식의 논쟁을 고집했을까?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정치라는 것에 무지하게 되면 무시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고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요구하는 거. 이게 정치적인 참여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어, 여러분이 선거라는 방법도 있고 선거는 되게 수동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여러분이 뭘 하는 거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민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식의 상대주의에 대해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피스트는 상대주의, 소크라테스는 그냥 단순한 절대주의이지 않지만 윤리적인 거에 뭐요? 종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서 보편성.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종은 나름의 보편적인 윤리적 규범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일부 계층에 통용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인간 종 전체에게 통용되는 보편이야. 모든 것을 아루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주장하는 정의가 편향된 시각의 결과라며 어, 음, 문제를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요한 철학서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읽고 있는 국가론 책을 썼는데, 음, 정의란 무엇일까? 뛰어난 정치가들은 그것을 안다고 어, 여긴 채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이 정의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왜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를까? 물론 나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단 나는 이것을 계속 찾고 싶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절대론은 소피스트의 상대론과 딱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론은 고정되어 있다면 어, 그 소크라테스는 방향이에요. 보편적인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운동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되게 정적인 철학 이렇게라고 보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이게 되게 운동하고 움직이는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위험에 빠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 소크라테스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명문가의 자제들도 막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고 흉내를 냈나 본데 소크라테스는 통치자나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을 두고 잘못된 이념이라고 비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혼나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는 모든 계층을 위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했다. 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롤랑 바르트. 음. 이 사람은 이제 60년대 뭐 그전부터 뭐 80년대까지 그 아주 프랑스 사상계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현대적인 신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신화라는 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과도 완전 다르진 않겠지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그게 자연적인 것처럼 만들게 하는 힘을 가진 이야기들이 신화입니다. 신화는 지금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광고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떠도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영화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소련에서 획기적인 게 뭐냐면 맥도널드예요. 처음에 구소련에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게 맥도날드가 그냥 햄버거 빵, 콜라가 느낌이 아니라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적인 해방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이게 마치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해방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믿게 해주는 게 사실 이제 신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도 있었고 뭐 전래동화부터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신화예요. 원래는 만들어지고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나 정치인들은 어떤 자신의 권력이 신화되기를 보내요. 신화된 거 뭐냐면 당연한 거가 되는 거. 이걸 보통 이데올로기라고도 불러요. 이데올로기가 뭐냐? 이념에서 뭐 공산주의 이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계속 우리가 공산주의 우리나라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념 이데올로기 하면 공산주의라 그러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이데올로기도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시 되도록 인 것처럼 만들어준 게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은 뭐 울면 안 돼, 뭐 울면 여성적이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 뭐 혹은 음악 이런 데서 재현을 맨날 해줘요. 그래서 남성성은 뭐고 여성성은 뭐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 이게 이데올로기고 그게 현대적 의미의 신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려고 했던 이 신화들을 깨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사람들이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정의라고 부르면
그게 다 이렇게 된다고 믿었던 거죠. 부유한 청년들은 권력자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소크라테스를 좋아했겠죠. 시원하게 까주니까. 이에 청년들은 소크라테스를 막 흉내내기 시작했나 봐요. 이때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법 중에 하나가 관어법, 아까 했었죠. 한 집안의 부자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나 봐요. 막, 그죠. 가정을 막 깨치겠죠. 아버지한테 막 질문하고 막 대답을 요구하고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며 그가 수많은 거물에게 귀족들에게 굴욕을 남기는 걸 딱 보면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한테도 질문을 하고 아버지는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 일으키고 가정에 무리를 일으켰겠죠. 그들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나눌 때 어, 소크라테스를 흉내내서 반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대체로 아테네 명문가의 자제들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더 컸죠. 그죠? 심지어 이 이슈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가 자신의 그룹 희곡에서 다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는 그, 그 그리스 비극이 유명해요. 에스킬러스, 뭐죠? 그 소포클레스, 그다음에 유리피데스 이렇게 세 명의 유명한 그 극자 같고 희극은 조금 이후에 출발했습니다. 비극보다는 희극이 조금 더 취급을 덜 받지만 재미난 연극이 많은데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구름에서 되게 어 여기서는 얘기가 없는데 어 되게 희화시켜요. 그래서 아마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구름에서는 뭐냐면 학교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돈 받고 법정에서 잘못했는데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막 가르쳐주는 궤변론자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당시에 보면 그 소크라테스나 소피스트나 어떻게 보면 같은 묶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극작가 볼 때는 야, 또 똑같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지 너희들이 어떤 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하지 않아라고 부르는데 예, 이 극에서도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보면 예, 재밌습니다. 이 희곡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부모에게 대들면서 대화를 감행했으며 어른과 지도층 인사들은 소크라테식 대화 때문에 정신 권위를 상실했던 점을 지적했는데 요거를 뭐 이런 거 조금 나오는데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소크라테스 이거보다 이거는 웃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웃기려고 이제 소크라테스를 등장하고 조롱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 속 인물 스트레프시아데스는 막대한 빚 때문에 소왕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아들을 소크라테스가 운영하는 그 생각 공방 이런 게 보다는 이제 수사학 학원이에요. 수사학. 옛날에 수사학은 법정에서 자기가 변호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문이고 당시 소크라테스의 그 수사학 학원은 논쟁 능력을 키우는데 탁월한 곳이라는 소문으로 명성이 자자했나 봐요. 그래서 스트레프시아스는 자기 아들이 이 논쟁의 기술을 배우면 향후 돈 문제를 둘러싸고 싸워질 법정에서 공방에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학원을 보내게 되고 스트레프시아데스의 아들은 그 수사학 학원에서 논쟁 기술을 배우고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막 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새롭고 뛰어난 것을 알게 되고 기존의 법도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있게 되는 것은 얼마나 통쾌한 일이냐. 교묘한 철학 논쟁법, 측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에게 때리는 형벌을 가는 것도 이 때리고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버지를 때리고 나는 여기서 배웠던 수사학을 통해서 잘못된 거지만 틀린 거지만 옳은 걸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이제 해괴한 논리를 늘어놓고 패륜 행위를 보이는 것에 충격을 받아 아버지는 이제 불을 지르고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은 연기 속을 헤엄치고 뛰어나오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단순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피스트 전체라고 보시는 게 나습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어, 그 논파당한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 진 사람들이
뭐 유력인사나 정치가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체험해 주었다고 소크라테스에게 감사했을까요? 네. 여러분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음, 여러분이 무지가 드러났을 때 화를 내거나 배우는 사람 두 종류로 갈라졌을 때 화를 내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당연히 저도 이쪽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화가 확 나겠죠. 근데 그거를 이게 사실은 화와 배움이 저는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누구한테 지적을 받고 틀림을 지적을 받는 거는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학회나 뭐 논문을 냈을 때 그 그거를 이제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해 주는 사람들이 쓴소리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오래 했어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도 나고 난 아닌데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끝나지만 이게 다시 또 다른 배움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분리됐다고 보지 마시고 첫 번째 반응은 분명히 화나 짜증, 뭐 분노 뭐 이런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그걸 통해 내가 어떤 걸 배울 수 있는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논쟁이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돼도 논쟁에서 지면 넌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그런 느낌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결론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에서 고소한 음, 사람들이 고소한 이유는 첫 번째 청년들을 타락시켰고 두 번째 국가 그 신 대신 새로운 신 다이몬을 믿는다는 것을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게 나이 70세 봄에 일어난 일입니다.